예, 지난 10월 10일 하마스와 휴전 발효된 이후에 9일 만에 또다시 가자지구를 공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공습 휴전인데도 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 사유가 있는데요. 일단 하마스의 휴전 합의 위반에 대한 보복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당국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유가 뭐냐면 이제 라파 국경 인근 그 옐로우 라인 인근에서 IDF 병력에 대한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하마스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휴전 1단계 그 인질, 그 생존 인질은 다 송환했지만은 이제 유해 송환에 대해서 조금 좀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요것도 하나의 그 이유가 사유가 되고, 그다음에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거부했죠. 공격을 했으니까 무장 해제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가자 주민 처형, 앞서 얘기했던 그 유진 PD가 얘기했던 가자 주민 처형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마스 테러 인프라 시설을 이제 파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습을 이제 때렸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그 공습한 남부 테러 시설이 거기서 이제 미사일도 나오고 하고 전체 한 10에서 15% 정도 무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다 소진되고. 근데 이 남부 테러 시설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그 요번에 송환된 인질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안 때린 거죠. 인질 한 명 때문에. 근데 이 테러 시설 때문에 IDF 병력 10명이 전사했다 하면서 약간 좀 이스라엘에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지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질도 다 돌아왔으니까 물론 이제 아직 그 시신들은 뭐 못 돌아왔지만 일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맘 놓고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하마스하고 휴전한 이후에 하마스 대원들이 그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처형하는 장면 영상에 무기들을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네. 분명히 무장 해제하기로 했는데 네. 이 하마스 애들은 왜 이렇게 무장 해제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마스는 이제 안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시간 싸움을 벌여보자는 것 같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20개항 평화안 중에 이제 이게 약간 큰 줄기만 나왔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무장해제, 군사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17조를 발동한다고 하는데 17조가 무슨 내용이냐면 IDF 혹은 ISF, 국제안정화군이 군사행위를 통해서 무장해제나 강제 집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걸 이렇게 13조, 17조가 이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주체가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좀 약간 요번 어떤 평화 협상안이 위태위태하다고 보는 대목 중에 하나고, 근데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요번 공습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프레임워크 내에서는 합법적인 거다. 왜? 무장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IDF 가서 때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15조 ISF, 그러니까 안정화 군에 대한 구성 요건이 나와 있는데 15조에 따르면 안정화 군은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과 협의해서 가자 지구에 파병을 해 무장 해제를 집행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IDF가 점진적으로 이스라엘군이 이제 철군을 한다. 지금 1차 라인 뒤로 철군했는데 더 점진적으로 철군한다는 방침인데, 지금 ISF 안정화군을 참여자가 지금 불투명해요. 말로는 뭐 중동판 나토다 아랍 했는데 일단 순위파 국가 참여가 불투명하고, 나오는 외교적 그 보도를 보면은 참여 안 하겠다는 게 대다수고, 그나마 그 아제르바이잔이 비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ISF에 도대체 누가 들어오는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것이고, 그랬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실제로 하마스 무장 해제가 IDF 없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이제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이른바 안정화군 ISF가 하마스 무장 해제를 관찰할 수 있는 결기, 백본, 척추가 있는가, 그 깡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현지 전문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남부에서 이제 헤즈볼라 무장 해제, 그게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를 관찰하기 위해서 유엔 평화유지군 유니피를 거기다 파견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무장 해제는커녕 같이 조력자처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세력 ISF에 대해서 이 회의론이 안팎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휴전 협정의 중재국으로 나섰던 카타르, 뭐 여러 나라 몇 나라들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타르인데, 저는 사실 카타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불신이 많거든요. 좀 못 믿어온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이 카타르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협상 체결까지는 이제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드디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하요 매체에서 사우디 외교 핵심 관계자들의 그 전원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 의존하는 것은 큰 실책이다 어허. 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사우디 관계자는 2단계 하마스 무장 해제와 후속 가자 재건 계획에 카타르로 인해서 그 트럼프 계획이 무산될 것이다, 붕괴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사위로서는 여전히 카타르는 무슬림 형제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테러 노선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다. 그리고 카타르가 가자 주민 탈극단화 작업을 회방해 궁극적으로 하마스 재건의 복선을 깔고 있다면서 아직도 여전히 순위파 국가들은 카타르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그 하마스의 무장 해제하고 또 가자지구의 이 평정 작전, 평화롭게 이제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런 일들을 뭐 아까 일부에서는 이유진 PD가 뭐 이집트가 맡아서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군 IDF가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속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국제사회가 난리를 칠 거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가자지구에서 이 평정화 작업, 안정화 작업 이걸 누가 할 것이냐? 이집트가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아랍 연합 군들이 할 것이냐? 뭐 말들이 많은데, 그 대안으로 가자지구 안에 그 하마스의 대안 세력이 또 있대요. 그 대안 세력을 키워서 맡아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대안 세력 있기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전에 그 이유진 PD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그 주민 학살 있죠. 네. 그게 바로 반대 정파입니다. 하마스의 반대 정파. 예, 그게 이제 하마스는 이제 이스라엘이 빠져나갔으니까 권력 공백을 빨리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하마스 통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경쟁 정파를 지금 제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살하고 뭐 별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른바 반하마스 토후 세력이라고 합니다. 토후. 그 영어로는 클랜이고요. 뭐 부족, 족속을 의미하고 여기서 운영되는, 근데 이 가문에서 이 반대 정파 부족에서 개인 사병 혹은 민병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자지군에 한 4개에서 5개의 반하마스 무장 정파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헬리시 가문 지도 위에서 두 번째인데, 저게 헬리시 가문이 저기를 장악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세자이아 지역을 관할하는데 여기서 또 하마스하고 치열하게 교전을 펼치고 있고요. 2007년부터 하마스와 치열하게 싸운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3월 와이넷 보도에 따르면 헬리스 가문 무장정파는 IDF의 군수보급 정찰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이제 아슈라프 알마시가 이끄는 또 그 무장정파인데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노란선 맨 꼭대기에 있는 건데, 가자지구 맨 꼭대기인데, 베이트 하눈 가자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토호 세력으로서 신베트의 조력을 받고 이제 치열하게 또 싸우고 있고, 그 다음 맨 밑에 내려가면은 아셀 아부 샤밥이 이끄는 한 400에서 500명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라파 국경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과거에도 한번 보도를 했지만 네트냐후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무기 지원하고 있다는 정파가 여기에 공개적으로 밝혔죠. 대부분 베두인 타라빈 종파로 구성되어 있고 이집트 요르단에 넓게 펼쳐져 있는 베두인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직접적으로 군수 병찰 지원했고 그 인도족 물자 호송 업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꽤 성과가 좋았던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 라파 국경 바로 위에 이제 후삼 알 아스탈이 이끄는 또 정파가 있는데, 여기는 칸 유니스에서 여기는 이제 하마스 군수 공무망을 타격하고 요인 암살을 하는 아주 그냥 굉장히 재개발랄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NS, 왓츠앱을 통해서 병력도 모집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부 가자 시티에 이제 도그무시라는 또 무장 정파가 있습니다. 알 사브라 지역에서 지금 하마스하고 이제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최근에 이제 CNN 보도가 나왔어요. 지난 일요일 기준으로 이 도그무시 정파 무장대원 52명이 사망을 했고 전사를 했고, 하마스 병력 12명을 사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와 반대 정파 간에 지금 치열한 교전이 벌고, 사실상 이거를 갖다 내전 상태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지금 굉장히 치열한 그렇죠. 세력 다툼이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자지구 전체를 알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제 서울시로 비교하면은 하마스는 서울시장이고, 도그무시니 아슈라프 알만시니 헬리시 가문이 이건 다 지역 구청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이 구청장이 서울시장하고 이게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다이다이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붙어가지고 이 싸움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1대1. 예, 1대1로 이게 붙어서 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 세력이 있다라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좀 반가운 소리긴 하지만 과연 이런 그 소수 부족 세력 가지고 이 메인스트림 하마스와 이거 붙어가지고 이게 하마스를 제압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감독님의 의구심처럼 이제 비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외교안보센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현재의 상태를 내전 상태로 규정하고 그 가자 지구 내에서는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정파가 승리한다. 근데 여기서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정파가 바로 하마스예요. 그래서 경쟁 토우 세력은 하마스에 비해서 열세, 게임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예루살렘 안보 전략 연구소에서는 JISS에서는 비슷한 또 평가를 내는데 토우 경쟁 세력은 하마스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군수 무장력부터 해서 실전, 전투 숙련도라고 그러죠.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붙으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건데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거, 반대 정파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군수 병력 지원을 소지시키는 거, 하마스의 이제 힘을 빼는 역할. 싸움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탄이나 병력이 좀 소진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방지턱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압도적으로 이게 소위 얘기해서 1대1로 붙었을 때는 원터치 했을 때는 안 된다라는 게 있죠. 이쪽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하마스의 반대 세력한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고, 네. 예, 결국은 이제 정리는 이스라엘이 하겠지만, IDF가 하겠지만, 그 전에 사전 전지 작업이나 아니면 하마스의 힘을 빼는 역할 정도는 얼마든지 이 토우 세력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그 토우 세력도 그 하마스와 맞짱 떠서 이렇게 싸우려면은 무기도 있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결국은 이스라엘이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토우 세력한테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역할을 좀 기대한다면은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이 가자지구 안에 어떤 권력 공백기, 이때 하마스가 다시 이제 막 뭔가 하려고 할 때, 이때, 살짝 공백기일 때 이 토우 세력한테 힘을 잔뜩 넣어줘서 니들이 빨리 어떻게 해봐라. 지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래서 현지에서도 이제 그 비관론도 있지만 또 긍정론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중동 포럼 전문 연구소는 이렇게 얘기해요. IDF가 적극적으로 토우 세력을 지원해야 하마스와 군사적 열세를 단숨에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IDF 개입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IDF가 뭐 지상군 투입 이런 게 정규군을 보내들 게 아니라 그 미들리스트 포럼 연구소는 이렇게 합니다. 신베트, 그 신베트가 서한지구, 가자지구 관할권을 갖고 있거든요. 작전 관할권, 물론 국내 보안청이지만, 그리고 신베트 IDF가 군사 고분단을 파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 고분단은 뭐냐? 특수부대, 이스라엘 특수부대를 개별 정파에 파견해서, 그러니까 인베드라고 그러죠. 같이 숙식도 같이 하고 그 군사 고분단을 파견해서 전술훈련, 그 반대 정파에 대한 전술훈련, 통신 장비 훈련, 그 다음에 장비도 제공하고 훈련도 하고 군용 차량도 제공하고 정보 정찰도 제공하고 작전비 등을 제공해서 하마스와 전력 열세를 뒤집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미국의 특수부대 그린베레가 이렇게 하거든요. 족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군사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IDF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이제 이유진 PD도 얘기했지만 하마스가 지금 병력을 이제 징집할 때 뭘로 하냐면 테러라서 겁도 주지만 돈을 줘요. 급여를.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재정 상태가 괜찮고 이제 그동안 또 뺏은 그 인도적 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통제를 하는데 서울시장이 하는데 그런 경제적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지 큰일 납니다. 서울시장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하마스가 제공하는 급여보다 조금 높은 경쟁 급여를 이스라엘 쪽이 대가지고 이쪽 토우 세력 그 민병대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핵심 쟁점이 이럽니다. 그럼 이 토우 세력, 이 부족, 가문들, 아랍 애들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 전문 분석가에 따르면은 이들은 최소한 그 하마스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이념적 노선, 지하드 노선이죠. 리버 투 더 씨,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이스라엘 박멸 이런 이념적 성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실용적인 경제적 유인책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사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생존과 사적 이익이 중요하지 이념, 지하드 그거 개나 줘버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면 때로 옮겨가니까 오히려 다루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잘 활용하면은 이게 승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동 포럼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전혀 다른 이제 긍정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에서는 우리 하마스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자 와라. 그러면 너에게 한 달에 뭐 200불씩 줄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반대쪽에서는 우리는 300불 줄게. 그렇죠. 비딩이 걸어야죠. 이게 결국 돈의 논리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그 하마스의 대한 세력을 키워서 하마스를 무력화시키는 이 작전, 이렇게 해서 성공한 전례가 이스라엘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공 사례보다 작은 성공 사례인데 올 상반기에 있었던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라파 국경에서 활동하는 샤밥 요 민병대가 400명의 병력을 쥐고 있는데 인도적 물자 호위 작전을 6개월 동안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공 사례도 있고 두 번째 또 칸 유니스에서 활동하는 무장정파한테 그들한테 민간인 보호 임무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 인도적 물자를 그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 공간을 그거를 호위 업무를 맡겼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했냐? 이 두 케이스 모두 IDF가 공군력으로 호위하고 군수병청하고 정보작전을 제공했어요. 무기도 되고. 그래서 하마스 방면은 이걸 갖다가 가자 전역의 그 반대 정파한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IDF가 해야 될 걸 뭐냐면 휴전 기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물론 지상군 투입 같은 거는 이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전략적 모호성, 전술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간혹씩 이제 공군력으로 이제 주요 시설 때리고 그러니까 이 부족들을 하나의 지상군으로 쓰고 공군력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개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방식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이 종파들도 여러 종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파들도 또 서로 또 싸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종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족장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그럼 경쟁 토 세력 간의 다툼이나 내전의 상태가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동 그 포럼 전문 연구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DF가 직접 작전 통제권 및 감독권을 행사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샤밥 그 특정 정파만 키워줄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도구 메시랑 합동작전도 하고 예산으로 통제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합동작전 해가지고 특정 정파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쓰는 걸 방지하면 누가 하나가 잘 나가면 이제 또 경쟁이 붙으니까 그거를 방지하면서 조율을 하면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IDF가 직접 통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가자지구 지도를 보여주면서 북쪽에도 2개 있고 남쪽에도 2개 있는 이것들을 보여준 거는 일종의 이제 무장 정파들이에요. 네. 하마스 이외의 무장 정파. 그 말고 또 그 소규모의 부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아랍 사회는 그 부족장들의 파워가 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그 헤브론에서의 그 부족장들 쉐이크라고 하죠. 네. 이 쉐이크를 활용해서도 또 이 하마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마스조차도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려면 족장들하고 협조가 필요해요. 그 지자체처럼, 그러니까 구청장처럼. 그렇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가자 주민의 그 인구 구성을 보니까 608개의 그 지역 족장 체제예요. 와우, 그 조그만 동네에. 네, 족장 가문 있고 그다음에 더 큰 게 이제 베두인 종파 가장 커요. 6대 베두인 종파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자 인구의 전체 72%, 그러니까 23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제일 활용해야 되는데 가장 큰 3대 분파가 얘네들이 뭐 저희도 잘 이제 처음에 스터디가 안 됐을 때는 얘네들 맨날 테러만 저지르고 그런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에요. 베두인 종파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테라반 분파는 가자, 이집트, 요르단 국경 무역의 어떤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들만의. 또 그다음에 타이안 분파는 가자 동부 지역에서 농업 분야에 지금 전념하고 있고요. 바르바흐 분파는 상업과 창업에 또 이게 다 있는 거야. 그들만의. 각자 주특기가 있는 거네요. 그들만의 또 그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동안 이 자생적 질서를 구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지배도 받았고 대영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어소리티 그다음에 하마스 등 외국 패권 세력의 지배를 받았는데 아직도 이 자생적 상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마스가 들어와가지고 다 망가뜨려 놨죠. 그냥 물자를 다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반복된 얘기지만 이들은 이슬람 칼리프 어떤 제국 이런 인형거보다 경제적 실사구실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하마스가 물자를 이제 통제해가지고 가문 중시를 보호하다 보니까 돈을 줘가지고 테러를 시킨 거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종파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뭐 10월 7일 학살 이전에는 이런 케이스 스터디가 있더라고요. 도구메시 종파가
그 아까 얘기했던 베두인사나 타라빈 분파와 상품 교육을 서로 하는 등등 협치도 이게 나름대로 그러니까 상방 간에 이제 윈윈 되거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같이 협력하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이제 하마스 통치 안에 분할 통치 안 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제대로 된 그 인센티브 구조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짜주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중동 특유의 그 노마드 정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도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돈에 따라 움직이고 우리 족속의 어떤 생존만이 관점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거를 조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10월 7일 학살 사태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민간인들 외국인 노동자가 와가지고 휴민트 역할을 하고 저 집에 숟가락에 몇 개고 방공호가 어디 그 역할을 이들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일반 주민들이 이스라엘 그 국민들을 납치하고 죽이고 뭐 전화해줘 아빠 나 몇 명 잡았으면 이거 해서 얘네들은 안 되겠다라고 왔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 국민들 납치해 보면은 돈 얼마 줄게. 그 다 인센티브 구조야. 그러니까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 싶을 생각이지만 모든 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요. 중동의 정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지를 갖고 있으면 이게 다 그러니까 자산 가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얼마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하마스가 힘이 빠지니까 그저 하마스가 맹렬할 때는 하마스 밑에 이제 콩고문 따먹고 있다가 이제 하마스가 빠지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중동 정서의 어떤 하나 문화력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네. 나는 그 족속들은. 그런데 하마스는 나름대로 그 중앙 메인스트림으로서 가자지구 전체를 장악하고 또 행정적으로 조직력으로 뭐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하마스는. 그런데 이런 이 소규모의 그 토우 세력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연합체라고 해도 가자지구 전체를 너네들이 맡아서 좀 통제해봐라. 이게 될까요? 근데 이게 일종의 풀뿌리 조직이 되게 강해요. 아까 얘기했던 608개의 족장 회의의 산하에는 그 중재위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같이.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이제 충돌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분쟁 사유가. 그거를 굉장히 해결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그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2010년 한 해에 19,000건의 주민 간 분쟁 송사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의 자치 노하우가 있고 이게 몇백 년 동안 그 집적된 자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면 알아서 잘한다는 거야. 하마스나 외부 세력이 개입만 안 하면 잘 돌아간다는 게 이 중동 연구소의 그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제 처한 이제 현실이 이거지 않습니까? 지상군을 또 투입해서 다 정리하자니 또 국제적인 외교적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평화 프레임워크 사이에서 이제 어디서 최적의 그 솔루션이 뭐냐고 찾고 있는데 토 세력을 지원해서 보고 나면 안보 행정 공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이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 세력 복원이 장점이 뭐냐면 그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이라크 전쟁 때 있지 않습니까?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나서 그 바스당을 다 제거하니까 권력 공백이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시아파 민병대가 들어와서 미군들이 장기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호 세력을 보고 나면 외부 세력, 대표적으로 카타르, 유엔기구, 피해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적대 세력 개입을 최소화해서 어떻게 보면 안정화, 자생적 질서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국민 입장에서는 약간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가자지구 NX, 병합이에요. 그리고 해외 이주를 원해요. 다 나가라. 그걸 원하는데 이거는 현실 가능성은 좀 지금 당대에서 좀 떨어져 보여요. 이상론이나 강의론 쪽으로 맞지만 현실 가능성은 좀 떨어져 보인다. 그러면 지금 현실 가능성 한 게 바로 요 토호 세력을 복원시켜가지고 통치체제를 이제 외세를 차단해서 이제 자치구를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서 요즘 이게 좀 많은 매체에서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가자지구 안정화, 이 토호 세력을 안정화, 이 토호 세력이 영어로 에미리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미리트 전략을 잘 쓰면은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예, 저 에미리트라고 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 있잖아요. 그렇죠. 빙고. 그런데 가자지구에서 이게 성공하면 이게 서한지구에 영향을 미친다.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서한지구에서 PA 당국도 해체가 가능하고 이게 정리되면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국가 해법도 사그라지고 왜 자치민이 그렇게 원하는데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현실 방안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현지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